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2015년 개정판, 저자는 박영목 교수님이죠. 그 천재교육 박영목 교수님의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고1 교과서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고1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허생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 허생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교과서를 펼치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필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뭐 학교 선생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학교 선생님 필기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 선생님이 바쁘셔서 빠뜨렸던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발단부만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차근차근 계속 연달아서 시리즈로 이제 그 영상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 자, 칠판에 쓰여 있죠. 허생전. 이게 사람 성씨 허씨입니다. 원래 허락할 허자인데 사람 성씨로 쓰면 이제 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은 이게 성기라는 뜻이에요. 날생자를 써가지고, 즉 허씨성을 가진 선비다. 그런데 김씨, 이씨, 박씨, 흔한 조선의 흔한 성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수많은 성씨 중에 왜 허씨를 선택했을까? 나름 연암 박지원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연암 박지원 자신도 느꼈겠지만 결국 그 허생이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연암 박지원의 사상 아니야? 근데 좀 급진적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헛된 공허한 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죠. 지금 얘기한 그 공허하다 할 때의 허자, 빌허자를 쓴단 말이야. 근데 그 허와 발음이 같거든요. 텅 비었다라는 개념의 그 빌허자 있잖아. 요거 허공할 때 그 허자 말이죠. 이 허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많은 성씨 중에서 이 허씨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허생입니다. 그래,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갑니다. 그 옮긴이를 보면 김혈조 옮긴, 요렇게 제목 옆에 조그맣게 그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이 양반이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열하일기를 번역을 해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거보다 한 5, 6년 앞서 나온 보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번역본이 있는데요. 열하일기가 상당히 양이 많아요. 지금 이 책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열하일기입니다. 무진장 두껍죠? 거의 벽돌의 수준인데, 요게 하권이에요. 상중하 3권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데 관심을 갖다가 둬가지고서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아무래도 한양 땅 출발해가지고서는 그 넉 달 동안을 청나라에 다녀와가지고서는 오면서 가면서, 그쵸? 아니지, 가면서 오면서지. 가면서 오면서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을 갖다 기록해 놓은 기행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그 열하일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말 나온 김에 그 열하일기를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열하일기에도 그 여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열하일기 안에 사실 따지고 보면 허생전이라는 소제목은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열하일기 안에 그 청나라에 왜 갔느냐면 그 황제에게 생신 축하 선물을 갖다 드리러 갔었거든. 그래요. 갔더니 이제 북경으로 갔단 말이야. 갔더니만 날씨가 덥다고 피서를 갔네. 피서지까지 갑니다. 열하라는 지방이죠, 그게. 저기 몽고 지역 가까운 데 가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하룻밤 밤새 수행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야. 숙소에 누워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옥갑이라는 곳에서 밤새 나눈 이야기다 해서 옥갑야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이 옥갑야화 밤새 나눈 이야기 뭐였느냐면 통역관들 얘기였단 말이야. 역관들이 이제 조선에서 물건 가져다가 청나라에 가서 팔고 이문 남기고 그 이문 남긴 걸로 다시 청나라 물건 사가지고 조선으로 와가지고서 또 팔아먹고 또 이문 남기고 이래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무역상이야. 보따리 무역상.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쭉 제시가 됩니다.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 안에 보면.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연암 박지원이 수행원들 이야기하는 중간에 툭 끼어들어요. 나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면서 변승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관인데요. 능력 있는 역관인데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 통역관을 하면서. 근데 하여간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 사람과 관련돼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고 끼어들었단 말이야. 그 끼어든 부분을 우리 현대 학자들이 똑 떼가지고 보니까 완벽한 소설 구조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허생전이라고 붙인 거네요. 실제로 허생전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은 그 안에는 없어요. 그냥 옥갑야화 중에 일부 이야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연암 박지원은 서양의 소설 이론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소설 이론으로 분석을 해도 정확하게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정확하게 나뉜다는 얘기죠.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 천재급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여하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허생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생전. 네. 그래요. 일단 뭐 갈래는 고전 소설이고 그것도 원래는 한문 소설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번역을 한 거지요. 뭐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고, 네.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별로는 이제 따로 어떤 부분은 이제 대화와 행동 중심이 나오니까 이제 관찰자 시점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요. 시점은 고정되지 않으니까 그냥 대체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배경은 연암 박지원이 살아있을 당시보다 한참 앞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소설 자체의 이 작품 안에서의 배경 17세기입니다. 17세기 중반 후반이에요. 예. 거기에 그 변씨도 나오고 또 이완대장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예. 그 이완대장이 살아있을 당시니까 17세기 중후반이 주 무대야. 그 연암 박지원은 이제 18세기 사람이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옆에다 메모를 해보세요. 작품의 배경 자체는 17세기 예, 중반 또는 후반이 된다. 이렇게. 그렇지만 연암 박지원이 살아있을 당시, 즉 작가적 현실은 18세기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연암 박지원이 자기 시대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휙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그 변씨나 이완대장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앞 시대의 문제점이었던 것처럼 사실 연장선에 있는 거죠. 네. 그 있는 것처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뭐 주제는 이제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의 위정자들의 위선, 무능함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특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거기까지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발단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발단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목만 남겨두고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그 작품의 배경과 그 다음 작가적 현실에 대해서는 메모하셨죠? 만약에 메모를 못하셨으면 되감기를 하셔가지고 동영상 그 앞부분을 갖다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발단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보통 소설에서 발단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있죠. 맨 먼저 배경이 제시가 되고, 그쵸?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시가 되지? 인물 제시가 되지요. 그쵸? 인물 제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건의 실마리가 암시가 됩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암시가 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실마리가 암시가 아니구나. 암시가 아니고 제시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암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앞으로의 사건 암시. 그러니까 전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만들어 나가지는지, 그죠?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제시를,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또 암시죠. 그죠? 사건을 암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치요? 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거 있으면 읽어나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그래요. 63쪽 중반에 보면 그림 밑에 있지요.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이 묵이 먹이에요. 묵자. 네. 묵향이 진하다. 먹의 향기가 진하다. 이럴 때, 그죠? 묵. 그 다음에 적자는 쌓을 적자죠. 근데 먹이 쌓여있는 동네.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던 남산자락 동네입니다. 네. 묵적동에 살았다. 선생님 본 적도 그 동네예요. 예, 남산동, 네, 삼가, 번지, 네, 그렇게. 네.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굉장히 디테일한데? 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무척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요. 거기서 가난한 살림 적어주시고요.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밑줄 그으시고 가난한 살림 정리해 주시고. 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지?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자,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이 부분도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밑줄 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방책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방책.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방책을 이야기할 때 한자 성어를 이용을 합니다. 네, 어떤 한자 성어를 쓰냐면 이 호구지책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인데요. 여러분들은 한자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네. 한 획 보고 한 획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무척 걸리니까 일단 한글로 쓰세요. 호구지책. 네. 한자는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적어드리는 거니까요. 이 호자가 여기 앞에 쌀미자가 붙어 있잖아. 네. 풀칠할 호자예요. 풀칠하는 거. 옛날에는 풀을 곡식을 갖다가 이제 주로 쌀이죠, 그죠? 네. 이겨가지고서는 끓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풀기를 얻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하는 방책, 말 그대로, 그죠? 네. 호구지책을 삼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구지책 적어두시고. 네.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그나마 삭바느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짜잔, 이랬습니다. 여기서 임자는 물론 남편 허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 그 현모양처라는 그 관명이 하나 있잖아, 그죠? 예. 현모양처, 어진 모 어머니, 양처 좋은 아내, 그죠? 조선시대부터, 사실 뭐 그 이전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하나의 여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긋나면 이제, 그치? 예. 뭐라고 뒷담화를, 그치? 자, 좋은데 문제는 이 허생의 아내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몰렸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지경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치? 예. 집 나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래서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재밌어요. 원래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자, 들어봤을걸? 수신, 즉 몸을 닦아서, 이 목욕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쵸?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얘기야. 수신, 몸을 닦고
그다음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 근데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돼? 벼슬에 나가야 돼. 벼슬길에 나아가서 자신의 포부와 이상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책으로 실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을 도와서. 네.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이 허생의 부인은 당신은 과거도 안 볼 거면서 그렇게 책 읽어서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거를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봅시다. 1번 밑에다 적어봅시다. 아내가 생각하는 학문의 목적. 요거를 보통 네, 선생님들은 이거 같다. 실용적인 목적이다. 입신 출세를 위해서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입신 출세가 아니라 출세. 네. 출세하는 것. 그래서 이제 먹고 살 방책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하를 태평하게 만드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응시해서 관료가 된 다음에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뭐가 있어요? 그 이득이 있는 거지. 바로 뭐예요? 그래, 이상을 실현하는 방도도 있고 방편도 되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방책도 마련하는 거니까 물론 실용적인 그래요 목적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일단 그지? 예. 월급이라도 받으면 먹고는 살지 않느냐. 일단 그게 먼저일 거야. 그죠?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평천하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실용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좀 냉소적인 어조로 제시가 됐다는 얘기죠. 냉소적 어조. 그치?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아내가 생각하는 학문의 목적. 굉장히 실용적이다. 입신 출세 또는 입신 양명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입신 몸을 세워서 양명. 이름을 드날리는 거. 그래요. 드날릴 양자를 써서 그 다음에 냉소적인 어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배가 들 고팠어. 그치? 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한문을 처음 배웠나? 그렇진 않을 텐데. 여하간 핑계겠죠. 그렇다면 장인바칠이라도 하시지 그러시오. 장인바칠. 여기서 그 바치라는 말은요. 전미사입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들을 지칭할 때 바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가죽공예하는 사람은 갓바치, 지읒받침을 쓰는 갓바치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갓신 이렇게 가죽신을 그죠? 네. 그 다음에 항아리 만드는 사람은 독바치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장독, 간장독 할 때 그 독이에요. 포이즌 독이 아니고 네. 독바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장인바칠이라도 하시지 그러시오. 자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뭐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된다. 안 쬐다. 즉 불을 갖다 막 피워가지고 뜨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살짝 곁다리로 붙어가지고 불 쬐는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지. 곁불은 안 쬐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허생의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래. 무슨 얘기냐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농공상 중에서 아래쪽 사람들이 할 짓은 자기가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장인밭이 봐봐라. 사농공상 중에서도 벌써 몇 번째로 들어왔어? 세 번째로 내려온 거야. 장인밭이. 그렇죠? 농은 어차피 건너뛸 수밖에 없어. 왜?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는 공부터죠. 바로 신분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양반도 굶어 죽기 싫으면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다면 장인밭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했을 때 옆에다가 신분의식 변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는 지우고 네. 신분의식 변화 그렇게 써주시고요. 그랬더니 허생은 뭐라고 그랬어? 장인바칠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호호, 어찌하란 말인가? 일단 밑줄 쳐봐요. 어찌하란 말인가? 했더니 그럼 장사치가 있지 않습니까? 엄머? 장인바치도 벌써 사농공상 중에서도 공 세 번째로 왔는데 장사로 내려가면 거의 천민 바로 위에요. 장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한 페이지 넘겨서 다음 쪽 64쪽. 장사야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자, 어찌하란 말인가가 또 나왔네. 어찌하란 말인가? 밑줄 쳐주시고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엄마, 바가지 굽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갔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말한 말뿐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요? 디딩. 네. 도적질. 그 옆에 날개 쪽에 보니까 조그맣게 물음이 있네요. 아내는 왜 허생에게 화를 냈는가? 시험 볼 것도 아니면서, 과거 시험 볼 것도 아니면서 책만 읽고 앉았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도 안 한 채, 그죠? 예. 그러니 화를 낼만 하지.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읽은 요 두 줄.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요. 서부터 시작해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요. 요 두 줄을 묶음표로 한번 했어요. 묶음표라는 이야기는요, 구절을 묶음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묶음표. 네, 해주세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건 뭐냐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대부들,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죠. 양반들 비판, 요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양반들 비판. 네, 일단은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네. 좀 신경 쓰인다, 이 부분. 그치? 중요해가지고서 안 지고 놔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밑에 좀 더 추가가 될 게 있거든. 아니다, 이 밑으로는 또 화면이 잘리잖아. 옆으로 또 옮겨가야 되니까 여기다 또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계속 지우겠네. 자, 일단 갑시다. 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요. 그 다음 그 묶음표한 부분 안에서도 말입니다. 어찌하란 말인가, 지금 읽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네, 일쭉하게 뿅 동그라미. 다음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 도적질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땅 쳐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어찌하란 말인가 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요것도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요거 일단 필기부터 먼저 하자. 그래요. 어찌하란 말인가 길쭉하게 동그라미 쳤잖아. 요거를 위쪽 여백으로 쫙 화살표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면, 당시 현실 개선 체계 반대만 하던 위정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말이죠. 네. 당시 현실 개선 체계 반대만 하던 위정자들 비판. 이게 맥락이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네. 연안 박지원은요, 자기 삼종형이라고, 팔촌입니다. 네. 팔촌형 박명원을 따라가지고서 청나라에 갔다 오고 열하일기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연암이 청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연암에게서 글을 배우던 몇몇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야. 나이 차이가 조금 나던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제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제가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북학의. 역시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박제가는
서울 출신, 서자 출신이지만 정조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무려 4번이나 청나라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상소문 형식으로 해서 임금께, 즉 당시 정조에게 글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토론도 있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네. 여러분들이 아직 읽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라는 책을 보면 말입니다. 북학의라는 책 저도 갖고 있는데 이 책이에요. 네. 이 책을 보면 여기도 재밌는 얘기 참 많습니다. 연암 박지원 전에 이 박제가가 그러니까 이제 연암의 제자였단 말이야. 예. 그 박제가가 청나라에 다녀와서 임금께 건의를 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제일 첫 이야기가 바로 수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레와 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효석의 내밀고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도 주인공이 허생원이다. 그 허생원이랑 그 친구 조선달이 장돌뱅이 아니야, 그죠? 네,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짐을 고리짝에다가 상자에다 큰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서는 나귀 등에다 싣고 다닌단 말이야. 네, 그게 이제 주요 운반 방법이었다고요. 짐을 운반하는 방법. 그런데 박제가는 청나라에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나라 사람들은 말이나 소의 등에 짐을 싣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한 마리 말이, 한 마리 소가 옮길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수레를 사용하면 물동량도 훨씬 늘고 그리고 말도 고생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당시 위정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길이 좁아서 그렇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또 한 가지. 관마산인가 어딘가를 갔다가 가보니까 박제가가 말이죠. 말들을 초원에다 풀어놓고 기르더라 이런 얘기죠. 초원이든 산기슭이든 수천 마리를 갖다 그렇게 기르더란 말이야. 울타리만 막아놓고.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해갖고 와가지고서 이제 또 조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말을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인력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 쥐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풀 뜯어 먹고 사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이 풀을 다 들판에서 산에서 베어와가지고 그거를 솥에다가 넣고 물까지 부어가지고 곡식까지 넣어가지고 푹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주거든. 그걸 여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외양간 또는 이제 그 말 기르는 마목이라고 하죠. 보통 거기다가 이제 보통 구유라고 하잖아. 왜 예수님 태어난 거 그게 말 밥그릇이야. 네. 움푹 들어간 나무통. 거기에다가 이제 부어준단 말이죠. 그걸 끓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들이나 소들이나 이제 그 여물을 먹고 자라는데, 자, 사람들이 풀을 베어야 돼. 그 다음에 솥에다 넣고 푹푹 끓이면서 저어줘야 돼. 연료 들어가죠. 전부 다 나무를 떼야 되는데, 그죠? 그 에너지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연료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거를 전부 다 뭐 해버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풀어놓고 키우면 알아서 지네가 먹을 만큼 먹고 돌아다니고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그렇게 키우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인력도 안 들고 에너지 낭비도 없으니까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위정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조선은 또 청나라와 풍토가 달라서 어찌하겠소? 요랬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어찌하겠소 하고서 그 개선안을 거부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비꼬는 거예요. 허생의 부인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하란 말인가 하는 말이 결국 위정자들의 말버릇을 풍자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네.
sake. 자, 보셨죠?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예, 주윤발 아저씨가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와호장룡이라는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와호장룡에서 여주인공이 그 주윤발 아저씨가 갖고 있던 보검을 여러 가지 짐에다 섞어가지고서는 이제 누구한테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바퀴 잘 보셨죠? 근데 그 바퀴뿐만이 아니라 바퀴 밑에 홈 파여 있던 거 보셨어요? 레일처럼? 레일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지만 그 바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홈이 파여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나라를 통일했을 때 황제가 수레바퀴의 축 길이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예요? 그 바퀴 축 넓이가 동일하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수레는 다 그 레일을 따라서, 홈 따라서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물동량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든 말이든 몰고 가던 그 마부가, 끌고 가던 마부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아도 말이 또는 소가 끄는 수레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 거야. 그쵸? 그 호흡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북경성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었거든요.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물론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그 모습을 갖다 고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화를 갖다 찍었더라, 이런 얘기야.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레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물자들을 옮기는데, 조선의 위정자들은 그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비꼬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넘어갑시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죠? 네. 그래요, 그래.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또 못하는 게, 도적질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도적질 동그라미. 네. 이번 동그라미는 또 뭘까요? 역시 그 도적질 옆으로 화살표에서 뽑으신 다음에 뭐라고 쓰실까? 자, 뭐라고 쓸까요, 우리? 자, 첫째, 윤리의식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앞에서는 양반들이 굶어 죽기 싫으면 일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서 신분의식 자체가 변화되고 있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리의식조차도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그치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두 번째, 요게 또 재밌는 건데 뭐냐면, 요 전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발단이지만 전개 뒷부분으로 가면 누구 얘기 나와요? 도적대 이야기 나오죠.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네. 뒷부분의 도적대와 관련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즉, 그 뒤에 도적대들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란 얘기야.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복선처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 전개 부분의 도둑들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 그랬더니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누가 시켰어? 지가 그렇게 혼자 정한 거 아니야, 그죠? 예,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짜잔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자, 애석하도다서부터 접어야 하다니까지 묶음표 해주시고요. 네, 묶음표 해주시고, 묶음표 또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네,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양반들의 망상을 비판한 거죠. 헛된 망상이라고 쓰지 마세요. 네, 망상 자체가 헛된 거니까 수식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망상을 비판한 겁니다. 아니, 누가 시켰냐고, 그치? 지 혼자 이게
공부의 완성이다. 지가 멋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목매달고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이 망상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비현실적이고요. 비합리적이고요. 설득이 안 돼. 이건 거의 신념이야, 신념. 거기다 똥꼬지. 그지? 예. 바로 그런 거죠. 예. 강박관념이라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하지. 자기 그 생각거리에 대해서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 방법밖에 갈 수가 없나 이거는 그 망상이 아닙니다. 강박관념이죠. 그래서는 결론을 내린 거지. 그래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거의 그 강박관념이거든. 근데 망상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 이게 최고지. 근거도 없이. 그쵸? 근거도 없어. 거기다 고집만 세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왜 이제 피해 망상. 피해 입었어. 하고서는 그냥 헛된 생각하는 거. 그 다음 과대 망상. 그쵸? 뭐 이런 망상 붙이잖아. 그죠? 그 망상입니다. 하고 문을 나서서 나가버렸다. 좋아요. 읽긴 다 읽었습니다. 발단 부분.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그 다음에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개 부분이 있는데 전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발단 부분에서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지금까지도 충분히 긴데 조금 더 해봅시다. 정리를 해봐야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잖아. 그죠? 배경 제시, 인물 제시, 사건의 실마리 제시. 다음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기까지 주로 그래 여기다 쓰자. 뭐냐면 대화를 통한 간접적 제시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서술자가 주관을 개입시켜가지고서는 해설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허생의 부인과 허생이 나누는 대화, 그 다음에 행동, 그거를 듣고 보면서 이제 독자가 스스로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또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게끔 만든 거란 말이야. 그치? 해설은 제가 한 거고 연암 박지원이 해설해 준 건 아니잖아. 그죠? 예. 대화를 통한 간접적 제시 내용이 보였다 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인물 제시예요. 인물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허생과 허생의 처. 허생처. 그치? 네. 자, 일단 요걸 정리를 좀 해봐야죠. 일단 허생은 몰락한 선비예요. 그죠? 첫째, 몰락한 선비. 여백 많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무능한 양반이거든. 그쵸? 그래서 뭐냐면 무능한 양반이기 때문에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능한 양반이기 때문에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발단 부분에서만 그래요. 발단부 이후로 가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단부 이후로 가면 오히려 양반을 풍자는 주체가 되죠. 그러나 여기는 풍자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발단부에서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 허생처가 또 뭐예요? 신경 써봐야 되는 캐릭터인데 첫째, 일단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허구적 대리인이다. 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허생처가 대신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양반 풍자의 주체가 되죠. 주체. 그 다음에 실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죠? 네. 실용주의. 그렇지. 요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적어 있겠죠. 작품의 실마리. 그렇죠? 사건 전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적어봅시다. 사건 전개의 실마리 제공. 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잘 안 보일 텐데. 자, 사건 전개의 실마리 제공. 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허생전 발단부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요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까지 따라오는데도 상당히 수고 많으셨어요. 예, 허생전을
창작하게 된 그 바탕, 배경, 어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로 들어가면서 어떤 사건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